아마 여러분 지금 그 어디보다 송국건 평론가와 제가 드리는 분석이 현재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기각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고 가장 날카로운 분석이 아닐까 감히 자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자 87일 만에 한덕수 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직무에 복귀하게 됐어요. 네. 기각 5, 인용 하나, 각하 2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거잖아요.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사유 5개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연관되는 것은 어떤 뭐 내란 행위에 대해서 무기한 방조 동조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심지어 그 유일하게 인용을 그 주장을 한 사람이 정계선 재판관이에요. 진보의 정계선 재판관인데 정계선 재판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그 계엄이나 내란이 위헌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계선조차도.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헌재 선고에 청신호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청신호가 들어왔다. 다만 헌재가 이것을 판단을 하면서 이 본안 그러니까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그 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서 적법성이냐 위헌성이나 이것을 판단을 하고 거기 하나의 가지로 인해서 한덕수 총리 것을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은 한덕수 총리가 그때 당시에 국무회의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뭐 소집을 했는지 그런 부분만 따로 떼서 판단을 했으면은 큰 영향을 안 미친다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비상계엄이나 이 탄핵 정국에서 유일하게 사법적 판단이 처음 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주목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처음 났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에도 상당히 그 기각 쪽이나 기각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고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이런 문제 다른 중요한 거는 한 2가지가 더 있죠. 의결 종족수는 국회 과반수다. 그러니까 본래 지위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그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 보면은 직무를 맡고 있는 그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주석사하고 좀 다른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주석서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 대통령의 의결 적정수인 200명이 커트라인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딱 써 있는데 이번 헌재 판단은 그거랑 다르죠. 192명이 받았는데 그 151석 이상이면 된다는 건데 이것은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각하를 해야 되잖아요. 각하를 해야 되면은 그러면 지금 대행인 최상목 대행이 했던 행위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한 거 이런 것도 무효가 돼버린다. 이런 대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 혼란 때문에. 그래서 2명이 각하를 주장한 2명 그 조한창 정영식 재판관은 아마 이것 때문에 각하를 주장을 했을 텐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해서 아마 150 그러니까 과반수로 이렇게 결정을 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 좀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원래 얘기했던 것처럼 200석이 커트라인인데 151석 커트라인의 형국의 자체가 원천 무효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그 꺼리도 안 돼. 그냥 각하라고 한 분이 정영식, 조한창 두 분이에요. 조한창 그리고 이제 소위 그 보수적 재판관으로 여겨져 하고 있는 김복형 재판관은 아니야 151석 하는 거는 좋아라고 했는데 오히려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5명 중에 한 분이긴 하지만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지만 나머지 기각 4사람은 문형배, 이미선, 그다음에 정정미 하여튼 4명이죠. 그리고 이제 김복형이 5명인데 나머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이 하여튼 총 4명은 다른 거는 다 오케이인데 이 헌법재판관 그때 3명 임명 안 했었죠. 그거 임명 안 한 거는 위법이고 위헌이야. 그런데 그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냥 이랬는데 김복형 재판관은 뭐라고 썼냐면 아예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거는 대통령으로 충분히 그 정도 임명 안 하고 좀 지켜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아예 위법 위헌도 아니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이거는 200석 이런 커트라인 안 지켰으니까 이건 원천 무효라는 각하 의견을 냈지만 김복형 재판관은 오히려 그래 151석이라 해도 좋아. 근데 본질에 들어가서 제대로 맞불을 놨는데 아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이 정도 그 재판관 임명하라고 했어도 재판관 임명할 때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여러 가지 고려하겠다. 이 정도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건데 그건 위법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오히려 김복형 재판관의 이 기각 의견이 더 센 의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죠. 이것은 결국은 이제 최상목 권한 대행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그 최상목 부총리도 그렇고 임명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명 안 한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한 명은 그 가능성 한 명은 여당 추천, 한 명 야당 추천, 한 명은 여야 합의인데 예.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겠다. 그러니까 합의해서 가지고 오면은 내가 임명을 해주겠다는 거는 그렇죠. 그건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고 최상무 부총리도 계속 가지고 있는 기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다른 재판관들도 뭐 어떤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도 이게 헌법 위반의 소지는 있지만 그렇지만은 그것이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 파면할 이렇게 정도는 아니다.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너무 좀 약간 지금 좀 급한 생각은 들지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좀 아주 저명한 법관 출신 아주 저명한 변호사하고도 좀 통화를 해보고 제 나름 취재해본 거를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게 물론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금 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있을까? 이 어떤 사람들은 6대2나 7대1로 인용은 확실시되는데 그걸 8대0 만드느라고 시간 끈다 뭐 이런 관측이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의견이 훨씬 많잖아요. 그거 아니죠. 6대1나 7대1이면 벌써 문영두 그럼요. 소장대위 벌써 해버렸죠. 벌써 했죠. 그렇다면 문영배 해버렸죠. 그렇다면 이 각하 의견을 쓴 정영식, 조한창 이 두 분은 절차를 굉장히 중시하는 걸로 이번에 딱 예고편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대통령에 준하는 거니까 200석 이상으로 해야지 151석 겨우 넘긴 거로 하면 안 돼. 이분들은 어쩌면 절차를 중시하는 분이니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아니 이거 탄핵 소추 넘어올 때 그 소추 안에서 내란 부분이 사실상 빠진 거는 절차의 문제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 두 분은 각하를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도 윤석열 대통령에서도 그렇죠. 저는 그쪽으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특히 이 조한창 대법관은 주심 재판관이에요. 주심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주심 재판관이고 지금까지 변론 과정에서는 문영배 소장이 주도를 해서 재판장을 했지만 변론이 끝나고 지금 평의 단계잖아요. 평의 단계에서는 주심 재판관이 주도를 해요. 주심 재판관 주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까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나오지 않아서 다른 그 심판을 먼저 다 해버렸잖아요. 그 전에 그렇죠.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중앙지검장하고 이번에 또 한덕수 총리까지.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이게 결론이 지금 도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여기서도 나타나요. 여기서도 저 원래 뭐 8대 0으로 다 해서 기각을 해서 총리 체제를 만들어 놓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인용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그런 말이 나왔었죠. 그런데 그래서 그 전에 그 감사원장이나 중앙지검장을 그냥 다 8대 0으로 기각하면서 이렇게 좀 뭔가 재판관들끼리 컨센서스를 이루는 그런 빌드업을 하는 거다라 그랬는데 오늘 나온 데서 이게 딱 깨졌어요. 나온 거는 그러니까는 기각하고 인용일 각하이 골고루 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합의가 안 된다는 게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고 그렇죠. 특히 각하 부분은 이 두 사람이 조한창 정영식 두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주심 재판관이죠. 정영식 재판관이 이거 평의를 주도를 하면서 아마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굉장히 제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절차적 정당성.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 절차적 정당성의 화두를 쏘아 올렸죠. 쏘아 올렸습니다. 구속 취소를 하면서 맞습니다. 뭐 검찰의 구속 기간이 지났다 이것도 있지만은 구속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수처 설령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수처에게 과연 그 수사권이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우니까 그걸로도 구속을 취소한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아주 강하게 쓴 주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헌법재판관들에게 그 지기현 부장판사는 후배 판사거든요. 후배 판사가 쓴 그 결정문 한번 읽어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결정문을 읽어보면은 절차적 정당성을 그러니까 지기현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인신 구속을 한 상태로 재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게 절차적 정당성 때문에 맞습니다. 나중에 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되거나 아니면 또 재심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김재규 얘기까지 재심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는데 대통령의 인신을 구금한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 이건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법원은 대통령의 인신 구금 문제지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거취 문제예요. 그렇죠. 파면을 하느냐 안 하느냐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그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죠. 이 사안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결국은 뭐 변론 기일도 한 11번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17번 했잖아요. 거기다가 초식에 갖다 놓고 막 빨리 재촉을 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권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내란으로 하려면은 이제 홍장원과 각종관 사령관의 진술이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원들 싹 끌어내, 하나는 정치인 체포해 이건데
이거 두 개가 지금 흔들리고 있잖아요. 예, 예. 그 오염된 메모하고 또 협박에 의한 진술이라는 거 각종 건. 그렇죠. 그렇다면 그 부분도 지금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각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이 두 재판관이 이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강하게 하고 있을 수가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각하 의견을 내므로써 이 두 분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것에 대해서 큰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걸 일단 좀 보여줬어요. 네. 일종의 뭐 답안지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슬쩍 그 이 성향을 보여준 그렇습니다. 거고.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기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도 굉장히 큰 신호탄이었지만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이걸 좀 말씀드렸는데 그 보셨죠? 한 경제지의 3월 2일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쓴 이 그 칼럼이 지금 계속 굉장히 큰 관심을 끌고 있어요. 제가 좀 취재해 보니까 아시겠지만 강일원 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때의 주심 재판관이었고 주심이었습니다. 예. 최고의 법관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법리에 있어서는 뭐 법원에서나 특히 헌재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헌법 연구관들도 강일원 재판관 전 재판관이 하는 얘기는 굉장히 경청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강일원 재판관이 이게 조금 경제신문 칼럼에서 좀 뒤늦게 반향이 일었는데 저 톤은 본인 스타일대로 점잖게 썼지만 굉장히 독하게 이거 절차를 중시해야 된다. 지금 보니까 절차가 좀 이상한 것 같다. 사실은 문영배 소장 대행이 선례가 있다. 이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런 식으로 다 조서 갖다 쓰고 다 뭐 이거 소추 절차 소추에서 빼고 했으니까 그 선례에 따른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강일원 재판관이 이 컬럼에서 아주 그냥 좀 거칠게 말하면 내가 그거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랑 형사소송법 달라진 거. 그렇죠. 그다음에 그때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가 안 되는 범죄였지만 이거는 좀 소추가 되는 내란이 얽혀 있기 때문에 더 헌재법 51조를 지켜야 된다든지 그러면서 과거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엄격해야 된다. 이 얘기를 쓴 게 이게 또 헌재에는 생각보다 큰 내부에서 좀 동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죠. 예. 그게 저는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좀 이렇게 여러 법리 검토를 하고 또 그 여론도 좀 그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지금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 각하가 이제 새로 들어왔죠. 새로 들어 세 가지 선택지가 최근에 완전히 있는데 크게 떠오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헌법재판관들이 마음속으로는 어느 정도 정해놨을 거예요. 정해놨는데 명분을 줘야 되는 겁니다. 더 자기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그렇죠. 다른 논리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강일원 재판관 전 재판관이 이야기했던 것은 상당히 이 각하 쪽에 좀 무게를 둘 수 있는 그런 비중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근거를 좀 제시한 게 있고 근거를 제시했죠. 지기현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도 상당히 그럴 만한 환경을 좀 조성해주는 토대가 됐죠.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보면 이거예요. 만약에 이 지기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면 공소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본인이 어차피 이게 그 수사권 없는 데서 수사를 했고 나중에 이게 뒤집히면은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있으니까는 일단 공소 기각을 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다시 수사를 해서 이건 일사부 제의에 일사부 제의에 어긋나지가 않잖아요.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수사를 해서 처음부터 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공소 기각을 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기현 부장판사가 법원에서 공소 기각을 했는데 헌재에서 각하를 안 하고 다른 인용을 만약 결정을 해버리면은 이쪽 헌재와 이게 그 법원의 결정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달라진 상태에서 만약 여기는 공소 기각을 해버렸고 여기는 인용을 해버리면은 아직 사법적으로 아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파면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파면되고 새로운 그 정부가 들어서거든요. 어느 정부든지. 그렇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만약에 이 공소 기각된 게 이게 나중에 가서 무죄가 된다든가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야기했듯이 뭐 대법원에서 뭐 무죄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재심이 청구가 된다든가 이러면 그거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헌재가 정말 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그렇죠. 그런 이 비판을 안 들을 수가 없고 아마 헌법재판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존립 거예요. 자체가 흔들리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있는 거 그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면은 그것을 끝날 때까지 정지할 수 있다. 정지한다. 손준성 검사처럼. 그렇죠. 손준성 검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됐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정지할 수 있다가 돼 있죠. 할 수 있다 그러면 해야 된다는 쪽이 더 무게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무시하고 그냥 했기 때문에 그것도 절차적 정당성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강일원 전 재판관도 거기에 딱 그 얘기를 이렇게 썼어요.
이게 임의 규정이지만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도 자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형사법 관련된 거를 덜어내지 않았냐. 그 전례에 따라 이것도 내란죄도 이번 탄핵에서 덜어낸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니 그때는 내란 외환이 아닌 다른 거니까 어차피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는 범죄였다. 뇌물죄니까. 네. 그리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형법 위반 유무죄 판단을 할 수도 없는 거였지만 그렇죠. 지금은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는 소추할 수 있는 그런 형사법이고 실제로 기소가 돼 있다. 그렇다면 그걸 여기서 함부로 덜어내는 건 그때하고는 상황의 케이스가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를 중시하는 재판관이나 그 헌법 연구관들 입장에서는 아 그러네 이게 이렇게 쉽게 그냥 막 칼로 모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이 있죠. 예.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 그 사기 탄핵이라는 이야기까지 유명한 헌법 학자들도 하고 있잖아요. 허영 교수도 사기 탄핵이라고 아예 이야기를 해요.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탄핵 소추안을 그것을 발의를 하고 통과시킬 때 형법상 내란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통과가 되면서 처음에는 이게 국민의힘이 전부 다 집단 퇴장을 해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통과가 됐는데 그때 12명의 이탈표가 나왔어요. 국민의힘에서 12명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최소 12명입니다. 최대 23명까지 분석이 되는데 12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 안에 내란 혐의가 그러니까 80%를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 형법상 내란자가 빠졌으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 투표를 할 명분이 없어요. 그 80% 드러내 버리면은. 그러니까요. 이게 그 아무리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도 한동훈계에서 뭐 한 걸로 이제 예상이 되죠. 찬성한 걸로. 무기명이지가 뭐 정확히 모르지만 예상은 되죠. 그렇게 예상은 됐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볼 때 그 80%가 드러낸 상황에서는 그 찬성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으로 맞습니다. 만약에 그 저 탄핵의 그거 없었으면은 헌법상 내란죄가 안 들어있었으면 나는 찬성 안 한다고 했어요. 찬성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런 의원이 딱 5명만 되면 사실은 그때 탄핵 소추가 통과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빼내 버리는 게 그때 처음에는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보도가 됐을 때는 형법상 내란죄를 빼는 것이 이 헌법재판소가 국회 쪽 소추인단에 권유를 했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변호인단 중에 권유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권유를 했다고 나왔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죠. 헌법재판소가 그렇다면 만약에 그 권유를 했으면은 이 민주당 그러니까 국회 쪽에서 이거 빼면은 이 탄핵 인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만약에 헌재가 했다면 아니야 그래도 인용 가능성이 있어. 그 대신 시간은 빨라져.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헌재가 그거 빼도 상관없어라는 신호를 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그렇게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국회 쪽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알아서 이제 뺀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아직 그게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정확히 뭐 내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덜어낸 건지 아닌지도 좀 애매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형법상 내란죄는 판단을 안 한 거로 좀 돼 있어요. 판단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헌법상 위헌이냐 아니냐 이것만 했고 그 형법상 내란죄는 판단 안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한 거를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홍장원이 출석을 해서 뭐 이 그러니까 그 정치 체포 이야기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그 각종건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다든가 이거는 뭐 내란 폭동 이야기거든요. 그 형법상 내란죄예요, 그건 결국.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그거를 안 했다. 그리고 지금 헌재가 국회 소추인단에서 그렇게 헌법상 내란죄를 빼자고 한 것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도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조인들로 보면 일부에서는 이거 말장난이다. 그 말장난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좀 허술하게 그리고 약간 좀 심한 표현으로 약간 엉망진창으로 지금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각하돼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각하를 해야죠. 그렇죠. 각하를 해서 다시 하든지. 다시 그러면 정확히 탄핵 소추 딱 할 것만 갖고 다시 한번 국회 의견을 받아서 통과하면 그때 하여튼 번호를 다루죠. 사실 그게 맞는 자세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공소기각도 이 경찰을 통해서 다시 수사하면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해요. 그 헌재에서도 각하하는 건 각하하면 다시 올 수 있죠. 다시 국회에서 의결을 하면 돼요. 그럼 내란죄를 이제 빼보자. 형법상 내란죄를 빼서 그럼 하면은 민주당이 다 찬성하겠지만은 과연 국회 그 국민의힘 108명 중에서 8명 이상이 이탈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내란죄 빼가지고 그러면 그게 이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통과하면은 또 헌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로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그 상당히 이 결정을 하는데 어쨌든
새로운 옵션이 들어갔어요. 기각 인용 처음에는 기각 인용 여기서 뭐 4대4 이야기를 하고 인용파 기각파 막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각하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각하파가 최소한 이것을 대입을 해보면은 한 2명은 분명히 각하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영식 조한참은 뭐 딱 그 정확히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절차를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라는 걸 이번에 이제 좀 보여줬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지금 이거는 소추 자체가 동일성이 좀 어겨졌고 아니면 또 서류만 갖다 쓰고 한 건 이거 이건 동의 안 하게 못 하겠고 그렇죠. 해서 각하 의견이가 절차에 굉장히 큰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라는 게 크게 보면 조금 전에 이제 내란죄 뺀 거, 형법상 내란죄 뺀 게 하나 있고 하나는 그 형사소송법 개정을 해가지고 그렇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다른 것이 가장 다른 것이 이 검찰의 진술 조서를 부동의 하면은 증거를 못 쓰게 돼 있고 그러니까요. 아예 서류를 넘기면 위법이에요. 헌재법에 사실은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서류는 받아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것도 그냥 갖다 쓰면서 이거 옛날에도 그렇게 했었어요라는 거 하는데 옛날에 했던 강일원 재판관이 아니야 내가 얘기했는데 그때 하는 이거를 지금은 달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칼럼에서 확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2020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힘을 빼려고 검찰 힘을 빼려고 검찰 진술 조서를 부동의하면은 증거를 채택하지 못하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잖아요. 이게 약간 지금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건데 부메랑 들어왔죠. 헌재에서는 아니야 그래도 옛날에 했다는 식으로 전례가 있다는 식으로 그냥 그리고 헌법재판의 성질이라는 정말 무슨 마스터키 같은 거를 갖고 와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좀 비판이 되게 아주 신망받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이제 검찰 진술 조서라는 게 가장 그게 국민에게 잘 알려진 게 조지호 경찰청장의 진술 조서거든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막 한 거죠. 그 국회의원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런데 실제로는 초기에 이렇게 봉쇄했고 그다음 다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죠. 다 들어가서 이제 그 해제 의결도 다 했는데 어쨌든 조지호 경찰청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검찰의 진술 조서는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됐지만은 조지호 경찰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변론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재판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게. 그렇죠. 다툼의 여지가 생긴 건데 그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걸 다투지 않고 그냥 결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 이후에 뭐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러니까 빨리 성북 선언을 하라 이야기를 하지만 성북 선언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먼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줘야지 성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